자, 여러분. 어릴 적 주말밤에 토요 명화나 환상 특급 보면서 이불 꽉 쥐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 서늘한 긴장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단순한 도시 괴담? 아니에요. 100여 년 전 미국을 진짜로 발칵 뒤집어 놨던 아주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실화입니다. 바로 뉴올리언스의 도끼 살인마 사건이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간을 거슬러 1918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을 향해 가던 때죠. 재즈의 고향, 그 화려하고 활기찬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그런데 말입니다. 해가 지면 이 도시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변했어요. 매일 밤 정체불명의 공포가 사람들을 마비익힌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실이 영화보다 더 섬뜩하다는 말, 딱 이럴 때 쓰는 겁니다. 1918년부터 1919년까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포식자 때문에 밤마다 거리엔 짙은 어둠과 살기 어린 정막만 깔렸습니다. 흥겨운 재즈가 흐르던 거리가 진짜 공포영화 세트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챕터, 공포로 물든 뉴올리언스입니다. 매일 밤 도시를 집어삼킨 이 공포의 실체를 한 겹씩 벗겨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챕터, 기괴하고 치밀한 범행 수법입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이러는지 범인의 소름 돋는 패턴을 한번 짚어보죠. 수사보드를 한번 볼까요? 범행은 기가 막히게 치밀한 4단계였습니다. 어둠을 틈타 문이나 벽 패널을 끌로 파내서 침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 범인은 자기가 쓸 무기를 절대 안 챙겨왔어요. 네, 맨손으로 들어와서 피해자 집 마당에 있던 도끼나 면도칼을 찾아낸 다음 잠든 사람을 공격한 겁니다. 정말 기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단준 강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집안을 다 뒤집어 놓긴 했는데 귀중품이나 금품은 진짜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오직 살인 그 자체에만 굶주린 사람처럼 피 묻은 도끼만 현장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돈이 아니면 대체 뭘 원했던 걸까요? 자, 세 번째 챕터, 지옥에서 온 경고장입니다. 수사가 엉망으로 꼬여가던 1919년 3월 13일 아주 결정적이고 극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이날 지역 신문사인 타임즈 피커이온 편집국에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발신자가 무려 지옥이었어요. 자신이 인간이 아닌 악마라고 주장하면서 허탕만 치는 경찰을 아주 대놓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 시민 전체한테 소름 끼치는 최후 통첩을 날리죠. 이 경고장에서 진짜 압권인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재즈를 연주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다가오는 3월 18일 화요일 밤 12시 15분에 자기가 뉴올리언스를 지나갈 텐데 자기가 재즈를 아주 사랑하니까 그 시간에 재즈를 연주하는 집은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가차없이 도끼로 내리치겠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초현실적인 협박이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 뉴올리언스에 살고 있고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면 그 운명의 화요일 밤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찰도 못 믿는 마당에 이 미치광이가 만든 귀계한 룰을 무조건 따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뉴올리언스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재즈에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댄스홀이랑 술집은 발 디딜 틈도 없이 터져나갔고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급하게 아마추어 밴드를 돈 주고 부르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밤새도록 축음기 볼륨을 빵빵하게 틀어놨어요. 언제 도끼가 날아올지 모르는 피비린내 나는 공포 한가운데서 흥겨운 재즈 선율이 밤새 뒤섞여 울려 퍼진 겁니다. 그리고 밝아온 다음 날 아침. 희생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네, 0명.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뿜어낸 그 미친 듯한 재즈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인마가 자기의 그 뒤틀린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던 거죠.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표적이 된 이탈리아 이민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그 이면에 깔린 진짜 동기를 한번 들여다보죠. 피해자들의 프로필을 쭉 모아보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이게 무차별 살인이 아니었어요. 희생자들 대부분이 길모퉁이에서 식료품점을 하면서 꽤 성공을 거두고 있던 이탈리아 시칠리아계 이민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특정 집단이 아주 작정하고 사냥당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 사회 분위기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 남부에서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흑인과 백인 사이 좀 애매한 하층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특유의 억척스러움으로 식료품 유통망을 장악하고 부를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일부 백인 하층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시기심과 인종적 적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돌려보면 그 깊은 뿌리가 보입니다. 1891년에 경찰청장이 암살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탈리아인 11명이 마피아로 몰려서 집단 린치를 당해 죽습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요. 그러니까 1918년에 이 도끼 살인마 사건은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고마있던 폭력과 차별의 역사가 폭발한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시 경찰은 어땠을까요? 이거 그냥 마피아들끼리 원한 관계네. 이렇게 치부해 버렸어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초기 수사를 완전히 망친 거죠. 반면에 현대 범죄학자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마피아 내분이 아니라 특정 인종에 대한 깊은 사회적 혐오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증오범죄라는 겁니다. 어느덧 마지막 챕터네요. 5번째, 끝나지 않은 영원한 미스터리입니다. 과연 이 잔혹한 살인극의 끝은 어떻게 맺어졌을까요? 결말도 시작만큼이나 허무하고 기괴합니다. 1919년 10월 마이크 페피톤이라는 식료품상이 희생당하는데 이 사건을 끝으로 도끼 살인마가 감쪽같이 증발해버립니다. 체포된 것도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유령처럼 싹 사라졌어요. 시민들은 속 시원한 결말 없이 그 서늘한 공포만 아는 채 남겨두게 된 거죠.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희생자 페피톤의 아내가 조셉 만프레라는 남자를 총으로 쏴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이탈리아인들한테 돈 뜯어내던 놈인데 이놈이 진범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다들 저놈이 살인마였구나 했는데 웬걸? 연쇄살인이 벌어지던 그 기간 내내 만프레는 교도소에 얌전히 수감 중이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용의자마저 완벽한 알리바이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결국 그 누구도 살인마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튀는 잔혹한 살인, 그리고 그 기저에 흐르는 뉴올리언스의 낭만적인 재즈, 이 기막힌 조합은 시대를 넘어 거대한 유산이 됐죠. 아메리칸 허러스토리 같은 유명 드라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대중문화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100년 전의 끔찍한 실화가 현대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매혹적인 전설로 박제된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1세기가 훌쩍 넘게 흐른 지금, 재즈 선율이 끈적하게 울려 퍼지던 그 어둡고 붉은 밤, 남의 도끼를 훔쳐들어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진 그 악마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서늘하고도 매혹적인 질문 하나 남겨드리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추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